그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예배에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영광과 부흥의 영으로 오실 것인데 그것을 잘 준비하라. 또 이번 만몬과의 싸움에서 또 하나님께 재정을 부어 주시는 이 중요한 때에 그 모든 감동들은 예배 가운데 임한다. 근데 예배 말고 딴 데서 듣는 건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배에 더욱 힘써야 더 많은 정보를 하나님께부터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다 그랬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야 그걸 실제로 할 수 있고, 또 행동을 해야 실제로 뭔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예배 가운데 집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좀 제가 안타깝게 보고 있는 어떤 성향은 바빠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 드리다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예배 흐름이 끊어져.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응? 다 그럴 텐데 왜 그렇게 예배 시간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그러면 안 돼요. 또 뭐 바쁘다고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꺼놓으면 안 돼요? 그럼 뭐 바쁜 연락을 그 시간에 뭐 얼마 오래되지도 않는데 그 연락을 꼭 다 받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배 끝나고 연락하세요.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예배 흐름 안에서 끊어지지 말아요. 또 자기가 빠질 때 중요한 이야기 나온다니까. 자기가 빠질 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있다가 어떤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든지 마음에 오든지 이러는데, 예배를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고 그냥 뭐 무슨 전체 메시지가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들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마음에 모아 주시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게.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시기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많이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말해도 어차피 들으면 좋은데 안 들어보면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은 이 중요한 때에 예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믿음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라 이거죠. 중요한 때구나. 그럼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모든 만복은 다 주님께로부터 오니까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 더 많이 가고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지. 의로운 사람한테 복을 주고 준비된 사람한테 복을 주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럼 주님이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준비된 사람한테 일이 나타나겠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준비도 안 한 사람한테 주시면 그 말씀을 왜 해야 하냐고.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뭔가 하나님 풀어주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셨으면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복을 주는 거다.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40장, 그리고 제가 아무튼 제가 남아공을, 우리의 사역의 남아공에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역 같아요. 남아공을 거의 제2의 고향, 본향일지도 모르지.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남아공이나 뭐 아프리카에 자주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좀 선교사님께 좀 알아보니까 제가 이사야 40장을 펴놓고 편했죠. 그 알아보니까 장기로 가려면 일단 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가 있는 건, 제가 만약에 뭐 올해 내년에 남아공을 자주 가가지고 한두 달 있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면, 그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거기를 좀 돌아다니면서 지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면,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도 그 케이프타운의 선교사님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거든요. 상당히 시설은 괜찮아요. 집을 구한 거니까. 근데 아무튼 좀 그래도 뭐 이제 비자를 받아서 오래 머문다 그러면 집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동이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아주 발달하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서 차가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있으려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만 정도 있어야 되죠. 뭐 카드 할부 이거 다 안 됩니다. 무조건 현금 박치기예요. 거기 선교사님들의 삶이 좋은 게 뭐냐면 빚이 없다는 거예요. 빚이. 빚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다 그냥 이제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 지는데 빚이 하나도 없어. 전부 들어와야 하지 빚을 쓸 수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실상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유지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빚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제 빚내서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망해버리기도 하는데 거기는 망할 염려는 없는 거죠. 일단 해놓으면.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 구해야 되고 차를 구해야 되는데, 차는 한 3,500만 정도는 구하면 거기 아마 제일 좋은 게 아마 기아의 소렌토 요런 게 제일 짱짱하고 좋은가 봐요. 사역할 때 승용차는 아무래도 이제 뭐 높은 산이나 이제 거의 다 고산지대잖아요. 그래서 다니기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차는 내가 좀 준비해 볼까? 집은 누가 준비하세요? 집은 거기가 그 현재 선교사님이 프레토리아가 일종 수도잖아요, 거기도. 근데 그 비싼 곳이거든요, 거기도. 근데 이제 2층 집, 2층 집 방이 하나, 둘, 셋, 넷. 거실 크게 있고 주방이 있고 2층 집이 1억 5천. 사면 1억 5천. 임대하면 한 달에 120. 보증금 뭐 한두 달 있겠죠. 있어봐야 한두 달이죠. 우리처럼 전세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면 1억 5천인데 거기는 안 떨어져요, 집값이.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부동산,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막 한 대가 있고 유럽 쪽이나 유럽은 아예 집값이 고정돼 있잖아요. 독일 집값도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거기는. 근데 그 유럽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 남아공도 그 집값이 고정돼 있어요. 뭐 10년 전에도 1억 5천, 지금도 1억 5천. 집값이 그거 좀 희한하죠. 그거는 물가는 움직이는데 집값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집을 사서 월세를 내주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그잖아요. 1억 5천으로 한 달에 120씩 받으면서 거의 10% 이득 나는 부동산 수익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1년이면 1200이 거의 1억 1500 받잖아요. 10% 받잖아요. 그냥 외국인 명의로 그냥 자기 이름으로. 그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사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선교사님 지금 살고 계신 집은 그 차고도 2개 있어. 차가 2개 들어간 차고 있죠. 차고. 그 빌리지 안에 안전한 좋은 집인데 차고도 2개 있고 화단도 있고 1층, 2층 다 해서 이렇게 사는 굉장히 우리 집으로 하면 아주 부자 동네인데 1억 5천 이에요. 그 선교사님은 이제 처음에 일을 하시다가 돈을 좀 모아놓고 선교를 가셨기 때문에 아마 후원자는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을 모아놓고 가셔서 집을 2채를 사서 한 집은 월세를 주면서 그걸로 이제 좀 생활도 하시고 또 이제 그 이제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한 집을 파셨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생활비 자체는 아주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한 몇 년은 버티는 거죠. 1억 가지고도 한 5년은 버티고 이렇게 6년도 버티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쓰고 이제 집 하나 남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자비량으로 거의 선교하신 거죠. 수입이 후원밖에 없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재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식당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 옛날처럼 요즘은 우리나라 법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자기 가정집에서 막 식당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식당하면 자기 열면 돼 그냥. 누가 뭐 규제할 것도 없고. 근데 거기가 지금 그래요. 규제할 게 없어요. 집에 살면서 우리 집이 식당입니다 하고 열고 아는 사람 오라고 소문나고 이러면 그 집이 식당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돈이 많은 티가 나면 다 이제 타겟이 됩니다. 흑인들의 타겟. 돈이 많은 티가 나면 이 집 사람 엄청 많네? 그럼 저 주인 누구야? 이제 몇 달을 돌아보다가 이제 죽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돈이 있는 티를 내면 안 돼. 잘 이렇게 잘 다니고. 근데 이제 거기도 빌리지 안에 있으니까 빌리지 안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죠. 그 애초에 출입문 자체를 막으니까 그 안에서는 안전하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옛날 우리나라가 막 이제 그런 규제가 별로 없었잖아요. 막 이렇게 노점상도 상관없었잖아요. 옛날에 노점상 해도 누가 뭘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못 하잖아요. 사실상 그거를 다 막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그런 거고 이제 그런 데는 실상 규제가 별로 없어요. 또 흑인들이 일을 안 해. 흑인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 해요. 백인들이 해놓은 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백인들이 해놓은 거 한참 전에 건데 그냥 그 구조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를 준비하라고 하신 건데 실상 선교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여유 자금 있으면 그 1억 5천 정도 있으면 거기다 집을 사놓으라고. 집값이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물가상 근데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임대를 하면 120 정도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어디보다 이득이에요. 우리나라 1억 5천 써가지고 월 120, 1년에 1,500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나요? 없어요. 원금 그대로 지키면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한국에서 빚내가지고 거기서 집을 산대요. 그래서 거기서 임대를 내주고 또 이자 갚고 그리고 남은 걸로 또 사역하고 이렇게 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공은 좀 그런 기회가 좀 있죠.
임대 사업하려면 거기서 해야 돼. 근데 빚을 끌어 쓸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죠. 빚은 우리나라에서 끌어 쓰고 거기다가 연금이 연금, 예, 2개 정도 좋고 세만 내주면 그 연금이에요. 사람은 많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 한 달에 240씩 따박따박 들어오고 또 이게 집값 떨어질 염려 없고 또 이러면 너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만 모으세요. 그럼 거기다가 집을 두 채를 사. 그래서 한 달에 240씩 따박따박 들어오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막 국민연금 넣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 3억으로 한 달에 240씩 연금을 만들 수가 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거기다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차라리.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면 또 선교사님들한테 월세를 받으면 되고, 그잖아요.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든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약간 청년들이요. 청년들아 반응 좀 해. 너희 때야 1억 모으려면 뭐 모을 수 있어. 혼자 힘들면 야 우리 몇 명 모여가지고 야 1억 만들어서 거기다 해놓고 야 연금 받다 먹자. 막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걸로도 그거 나오면 또 그걸로 선교해줘도 되고 충분하지. 꿈을 꿔야지 생각을 하고 그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준비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남아공 선교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집을 준비하세요. 우리 전사님 가셔야 되니까 집을 하나 준비하세요. 네. 준비 충분히 하고도 남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준비하시는데 참고로 5억을 준비해서 집을 사면 집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 골프장, 뭐 방은 한 6개, 7개 막 이렇게 있는 그래서 파티할 수 있는 집이 있대. 그거 5억이요, 5억. 거기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 그냥 5억. 거기 임대하면 뭐 한 300 정도 이렇게 받고 이런데요. 거기 하나 임대해주고 300, 5억에 임대 300 주면 대박이잖아 정말. 완전 대박이잖아요. 진짜. 거기는 완전히 안전해요. 그 정도 5억 정도 되는 집은 완전히 철저하게 안전해요. 진짜 이건 한국 사람도 정말 쉽게 못 들어가요. 다 아는 사람이어야 돼. 거기 사는 사람과 아는 사람들. 서로 서로가 문 다 열어놓 담이 없어요. 거기는 담도 없고 문도 없어요. 완전히 너무 안전해 거기는. 그 완전 부자 동네라 5억짜리 집이 있는 그런 동네는 완전 부자 동네라 담이 없더라고요. 문도 없어요. 그냥 다 잔디로 깔고 그냥 집만 있는 거예요, 집만. 아, 그래도 좋죠. 네네. 네, 완전히 그러면 진짜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뭐 국제학교 한다 하고 뭐 한국에서 막 뭐야 한 8명, 10명 정도만 데리고 수업을 한다. 그러면 영어 다 배우고 거기 학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거 다 할 수 있고 안전하고 시설 괜찮고 뭐 이제 한 달에 내는 비용이 비싸겠지만 근데 뭐 10명 받아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받아도 1,000만 원인데 어, 네. 뭐, 맞아요, 맞아요. 먹고 자고 공부시켜주고 뭐 다 하는데 그럼 200을 내도 되죠. 예. 필리핀도 150 받는데 거기 가도 뭐 200 받아도 상관은 없지. 근데 아무튼 자본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제 나쁘지 않은 사업이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냐하면 남아공 자체가 매력이 뭐냐면 아프리카 자체가 지금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다음 세대가 앞 세대를 넘어서는 인구. 거의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내년 되면 출산율이 0.6점대로 떨어집니다. 나라가 그 인구를 유지하려면 2.8이 돼야 됩니다. 2.8. 근데 우리나라는 0.6이에요. 지금 0.7, 4분기에 0.66, 내년 되면 0.6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거는 미국에 흑사병 돌았을 때 1,000만 명 죽었거든요. 그때 인구 감소보다 더 심한 감소래.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뭐 세계 어떤 학자들은 충격이라고 그래요. 충격.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이게 전쟁 나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전쟁 나면 그대로 베이비 붐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애를 더 많이 낳게 되잖아요. 그 순간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어서 이런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 전쟁이 없어서 세상 편해지니까 또 혹은 자기끼리 잘 살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애도 안 낳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고 또 오늘 아침에 좀 든 새로운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에 제 동생이 가 있잖아요.
저희 동생도 애들이 4명이에요. 4명이고 지금 그 둘까지 셋째 넷째는 아예 일본 애들이에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대학 보내기가 좀 걱정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발표했대요. 2025년부터 아니요 전체 다자녀 셋째 이상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첫째부터 전부 다 대학 등록금 면제, 대학비가 전부 면제. 근데 우리나라는 다자녀면 첫째, 둘째는 조금 내요. 셋째부터 면제거든요. 조금 내긴 내는데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등록금이 200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이제 둘째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해요. 1년에. 근데 이제 셋째부터는 완전히 면제고. 근데 일본은 첫째부터 다 면제. 이게 발표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따라가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어떻게 바뀌었냐면 셋째부터는 완전히 면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첫째는 대학 가려고 그러고 셋째는 대학을 안 간다 그래. 자기네 사업한다고. 그러면 셋째부터 대학 면제면 이게 뭔 소용 있냐.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한테 이거 바꿔주면 안 되냐. 그럼 셋째부터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째한테 혜택 받게 해달라. 요것이 허용이 되도록. 요거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되죠. 그래도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셋째 쓸 것을 첫째가 쓰고 넷째 쓸 걸 둘째가 썼는데 이제 셋째 쓸 거 보니까 없어. 그럼 이제 뭐 내야지. 돈을 약간 돈 내든지 약간 좀 이렇게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일본은 아무튼 오늘부로 해가지고 전체 다 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대박이에요 거기. 그게 나아요. 저희 동생은 처음에 일본 가서 진짜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10년 지나니까 주님의 상황을 풀어줬어요. 이제 어디 그래도 대형교회 이제 부목사로 가면서 이제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아파트는 30평인데 괜찮더라고요. 일본에서 30평 아파트에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또 차도 한 대 있고 거기도 주차비 따로 받더라고. 한 달에 25만 원 받더라고요. 그 아파트 관리비 외로 주차비를 한 달에 25만 원 따로 내야 돼. 근데 그걸 교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사택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10년을 그렇게 고생하더니 딱 이렇게 풀어졌는데 자녀들 교육이 문제였는데 늘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못했죠. 그렇게 못 살아요. 또 아시죠? 일본은 그 대학 아래 전부 면제인 거. 병원 면제, 공원 가도 면제. 돈 다 안 받아요. 우리는 반이라도 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반이라도 내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가면 돈 많이 나가요. 5명이라 한 명 데리고 가는 거하고 5명 다르잖아요, 여기. 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돼. 근데 일본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면제예요. 병원비도 다 면제, 공원비 면제, 애들 관련된 거 다 면제. 그래서 아이들의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야 거기 일본 갔으니까 얘를 넷이나 키우고 살지 우리나라에서는 못 살았을 거라고. 또 거긴 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애들끼리도 너 주공 살지 뭐 이렇게 다 알잖아요. 야 주공 사람이랑 놀지 마. 막 이게 애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런 게 일본이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해. 서로 일체 없어요. 부자도 피자 티 안 내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 티도 안 나. 또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눈치 주고 이런 게 일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돌아오려고 했을 때 이제 동생이 이제 굉장히 고민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자기는 가난해도 일본에서 전혀 그것 때문에 눈치 보거나 뭐 이렇게 자존감 낮거나 이런 게 일체 없는데 우리나라 오면 또 그거 어떻게 견디고 사냐고. 그래서 안 왔어요. 좀 버티면서 좀 괜찮아진 거죠 거기서. 일본에 가서 사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저는. 뭐 먼 것도 아니고 또 실상 기회만 된다면 가도 나쁘지 않겠다. 또 여러분 의외로 그 컴퓨터 기술, 컴퓨터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탁월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로 또 우리나라 거기는 걔네들은 한우물만 파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알려주면 잘 몰라. 얘네 바보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배우잖아요. 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잘 모르고 가도요. 거기서 10년 한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요. 그래서 오히려 잘 적응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할 수 있어요. 일본어만 좀 잘 되면. 그래서 오히려 좀 잘 할 수도 있죠. 뜻이 있는 사람은 가시라고. 뜻이 있는 사람.